아직은 이제 뉴스가 안 나와서 지난 그 7차 변론기일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김준일 평론가부터 여쭤볼게요. 아니 뭐 네. 너무 다 그렇겠지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지만 너무 많지만 그러니까 핵심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거를 요약을 하면은 네.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 하이브리드 전쟁. 맞아. 네, 뭐 이것도 얘기를 네, 부정선거랑 연결은 돼 있는데 어쨌든 중국 하이브리드 전쟁 얘기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상민한테 그거 얘기했고 왜 야당과 대화를 해서 풀 생각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지금 전설의 얘기를 남겼잖아요. 박수를 안 쳐서 박수도 안 쳐주더라. 야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자 진짜. 그래. 박수. 박수를 안 쳐서. 박수 그러니까 쳐줬으면 비상계엄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박수를 안 쳐서 계엄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통이었다 야당과. 그러니까. 근데 네.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네. 이거잖아. 맞다. 그러니까 모욕감을 받았던 김영철이 이병헌에 담그잖아. 국회를 담근 거야 이게. 국회 당근 사건이야. 국회 당근 사건이야 이게.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렇게 모욕을 느끼면은 솔직히 윤석열이 국회 개원식에 안 왔거든요. 안 왔죠. 1987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안 온 게. 뭐 했는지 아세요 시정연설도 안 그때? 했어요. 예, 올해. 그러니까 시정연설은 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고 네, 세 번째는 안 했고 네. 국회 개원식 날 안 왔는데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어요? 김건희 생일 파티 했잖아 그때 맞아. 청와대에서. 맞아. 그러네. 상원 의원들 와서 그래서 그러네. 김건희가 그러네. 제 인생에 이렇게 감동 깊은 생일은 맞아. 처음이었어 막 맞다, 기사 맞다. 나왔거든.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300명의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러네. 개엄해야지 국회의원들도. 의원식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의원식도 개엄해. 개엄해 그냥 모욕감을 느꼈는데 미친 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생각할수록 황당하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상춘제에서 맞아요. 생일 파티 했었어요. 생일 파티 했었어요. 그리고 보도도 났어요. 그렇죠. 김건희 씨 중심으로 사진도 막 릴리스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7차를 보면서 이제 뭐 사실 7차가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이번 탄핵 심판에서. 저는 뭐 다른 측면 신원식 얼굴을 계속 봤어요. 신원식 안보실장인데 저는 신원식하고 이제 근무연도 같이 있었고 예. 저 소령 때 준장이었었어요. 아마 국방부 개혁 뭐 보좌관 뭐 이런 걸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같이 회의도 많이 했었고 그래 이 양반이 갑자기 붕짜작 거릴 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냐면 같이 근무해보면 알잖아요. 네, 사람이 어떤지. 심의를 해보고 의결해보면 예. 그나마 말길 알아먹는 사람으로 저는 인식을 했었거든요. 신원식. 제가 뭐 인권 과거사 법률을 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붕짜작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야 사람 와 저럴까 이랬는데 네. 이번에 신원식 얼굴 보면서 편해졌구나 저 사람. 저는 개인적 느낌이에요. 이건 네. 진짜 다 개인적 느낌이에요. 신원식이 얘기했던 것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좀 전에 얘기도 했지만 중국 뭔가 하나 걸리게 막 계속 질문하니까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중국 맞아요. 얘기 다 거절해버렸어요. 맞아요. 그거 받아들였으면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갔을 수도 있는데 맞아. 일단은 거절하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게 2024년 3월 달에 안가에서 만나서 윤석열이가 비상대권 하겠다라는 그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거절했다. 거부했다.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용현이한테 후배죠. 육군사관학교 1년 후배거든요. 네. 너 저 이러면 딴 데 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라고 약간 뭐라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윤석열한테 좀 치명적으로 보이거든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신원식이 뭐 완전 그건 아니지만 7차 때 나왔던 4명 다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 히든카드 같은 사람이에요. 이상민은 단전단수 내가 했어요.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요. 해주고 얘는 중국이 덤볐어요. 부정선거 있었어요.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4명이 와가지고. 근데 결정타를 아무도 안 해줄 뿐더러 그렇죠. 신원식이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했고 신원식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게 신원식은 안보실장이지만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되고 글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저거였구나. 계엄 안 하려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안보실에서는 안보실장은 그냥 위에 있고 다른 차장이나 밑에 사람이 했지 않았을까 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사를 더 하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한 20년 전에 봤던 신원식의 얼굴을 본 거예요. 붕짜장 하고 좀 이상한 얼굴로 갔다가 또 국방부 장관하고 할 때 힘들어 보였거든요. 지금은 정상적이다. 마음이 되게 편해 보인다. 진실을 얘기한 것이다. 실제로 계엄이 있던 그날 그 신원식 실장이 그 공관에 있다가 뭐 뭔가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대통령실로 막 부랴부랴 갔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얘기도 하잖아요. 대통령 뭐 지금 뭐 비상계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상계엄이냐 지금 이렇게 이제 했더니 거의 아예 나 몰라 거의 그런 태도로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비서실 안에도 이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바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신원식 등은 이거 안 맞는다. 그러니까 신원식은 그나마 정상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 군인이 이거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나머지 이제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9.3회 2기가 몇 단장입니다. 네. 9.3회 같은 경우는 노상원이한테 뇌물 줘서 진금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받고 기가 몇 단장이 그 현장에 있지 않고 계엄하는 그 근처에 와가지고 사무실 휴가 내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제2수사단장직을 맡으려고 네. 했던 거 있거든요. 다 보면 자기 욕심을 내면서 아닌 거 알면서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나마 뭐 제가 신원식 칭찬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잖아요. 그렇죠.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윤석열, 이상민 인상이 뭐 완전 다 엉망입니다. 네. 이진우 여인형 봐요. 그러니까. 엉망인데 신원식 아닙니다. 네. 편해졌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다.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그렇죠. 얘기하고 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주지만 그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실제로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확인은 안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독 보도가 요새 또 다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1대1로 면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동아일보 보도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사모님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오세요라고 해서 6명을 모았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부른 다음에는 오늘 나온 보도는 1대1로 면담을 했다라는 것이고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제 5층 집무실로 하나씩 불러가지고 나 지금 계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격노를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면 호통치는 소리가 접견실 바깥까지 들렸다. 근데 이것도 국무회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5분 동안 했는데 그리고 일부는 또 반대도 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처음에 6명만 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6명이 보면은 윤석열에게 좀 충성하는 사람들, 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등등등 한덕수까지. 근데 이제 한덕수가 국무회의 이거 안 열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모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처음에 국무회의도 안 열려고 했다라는 게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했는데 반대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각계격파로 하려고 한 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이거는 국무회의는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됐든 하자 있는 국무회의야. 하자 있는 국무회의는 이상민이 어제 나와서 뭐 그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명 안 받았잖아요. 사후 결제 뭐 하면은 그게 가능합니까? 사후 결제가 전자 결제로 그러면은 다 사후 결제하지. 그리고 다 조작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미 이거는 하자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구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윤석열이 거의 윽박질렀고 그러니까 마음을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이제 우리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명태균 게이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억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민 또 얘기 따르면 그날 상당히 심도 깊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상민이. 이제 자기가 100여 번 더 가봤는데 그날이 최고였다. 그럼 옛날에는 정말 정상적인 심의 이런 거는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정상적이라고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경로하고 1대1로 부른다.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아마도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신복들 위주로 국무위원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아마 최상목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 그렇죠. 이상민, 한덕수,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도 갔어요. 그리고 조태용도 갔다 그래요. 조태용도 갔어요. 국정원장. 그렇게 조태열도 갔지. 조태열도 가고 외교부 장관. 고려 6명이 갔다는 거야. 갔다는 거는 아마 이 사람들 얘기만 들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중에 이제 한덕수나 이런 사람이 이거 국무회의 해야 되는 거 헌법이 있는 거 아니야? 20명 가운데 11명은 있어야 국무회의가 되고 이거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전화하고 마지막에 온 게 누구더라? 하여튼 중기부 장관이었나 누가 왔어요. 송미령 장관도 왔어요. 와가지고 뭐 하냐고 하니까
게임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게임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왔던 또 그 뒤에 어떤 장관이 벌써 심의가 거의 하고 있더라, 끝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실제로 윤석열이 이런 절차도 몰랐고 절차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비상계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내 맘대로 하는 그렇죠. 거고 절차야 뭐 나중에 다 실제로 그렇죠.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다 끼워넣으면 누가 이걸 따져볼게요. 그렇지. 안 따진단 말이에요. 누가 따지겠어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개몽.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개몽 아닙니까? 연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노컷 뉴스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단독을 하나 했는데 이게 보니까 법제처의 법제 업무 편람에 따르면은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그리고 계엄령 선포하는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 이게 헌법 82조에서 나온 건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면 이 문서에 있는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뭐 등등등등이 써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게 11명도 불법이야. 그러니까 편법이야. 그러네. 네, 다 해야 돼. 전부 전원 다 불러야 돼. 네. 이것까지 나온 마당이에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단독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잖아요. 뭐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절차에서 국무회의를 똑바로 열었냐.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려고 했었냐. 그리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만큼의 폭동이 있었냐. 이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불법인 거예요. 다 불법.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엄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북한의 공격 징후가 눈에 띄어요, 진짜로. 그러면 막 6명 불러서 하지 않죠. 정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절차 지켜가지고 심의하고 그 국무위원들 부서를 받은 다음에 국회에 통보하면 국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계엄 해제하냐 마냐 결정하고 그런 절차가 쫙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도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용도 아닐 뿐더러 절차도 아니고 절차를 대충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 생각에는 그 대충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냥 넘어왔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드러나는 거고. 근데 윤석열이 안타까운 게 지금에 와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매우 저열한 인간으로 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을 끝으로 끝내겠습니까? 저는 더 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오늘의 이제 조성현이죠, 조성현. 수도방위 경비단장, 1경비단장 재판부 직권 증인입니다. 채택 증인인데 아마 이분이 얘기를 함으로써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추가 증인 오늘 평의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받을지 안 받을지. 그리고 하루 정도 더 잡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틀. 다음 주 화요일 하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끝나는 게. 왜냐하면 최후 진술, 최후 변론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최후 변론. PPT. 그리고 저기 저 여자 이영님인가? 춘천지검장. 그 얘기도 해야 돼요. 이토 히로부미 좋아하는 사람. 말 잘못했어요. 일본군 재판관들 좋아하는 그게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만약 그거 윤석열한테 기회 주려면 그때 주면 돼요. 하루 종일 주면 돼. 하루 종일. 네 하고 싶은 말 해라고. 한 10분도 못 해요. 근데 말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엥 하고 있는데 뭐 말이 못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최후 진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목 정도가 종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